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전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꿈에 5,000피 찍었다. 43년 코스피 새 역사를 쓴 어제였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고 전해드렸었죠. 코스피 5,000, 말 그대로 꿈에 5,000을 찍었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처음이죠. 지금 8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 잠시 뒤 열릴 주식장, 오늘도 이 상승 기류를 이어갈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정청래 합당하자 전격 제의, 조국 국민 뜻대로. 어제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우리 합당합시다라고 조국 혁신당한테 전격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국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데 나도 공감합니다. 그 목표 동의합니다. 이거 국민 뜻대로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거의 수락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둘이 합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아니 합당한다는 건 나 기자회견 보고 알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혼자 결정한 일입니까? 라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대표 드디어 단식 8일 차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였는데 어떻게 이 고집이 꺾였느냐.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올라와서 건강을 이제 챙기세요. 이제 중단하는 거 약속하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류했었다라는 거죠. 장 대표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현대차 노조 로봇과 전면전, 공장에 단 한 대도 못 들인다. 무슨 얘기냐? 여기 로봇 같이 보실까요? 기억하시나요? 저희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금 현재 CES에서 이런 로봇이 지금 뭐 춤도 추고 이런 게 제안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가 만든 바로 아틀라스, 이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 아틀라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막 유연하게 춤도 추고요, 막 뒤로 점프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차가 왜 로봇을 만들어라는 얘기가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차 공장 생산 과정에서 로봇을 투입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장에 단 한 대도 못 드립니다라는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 여기 좀 볼까요? 아틀라스 가격은 대당 2억 원 안팎, 연간 유지비는 대당 1,400만 원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24시간 가동도 가능하고요. 근데 현대차 그룹 주요 계열사 7곳 임직원의 평균 인건비가 1억 3천,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가성비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선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는 게 훨씬 땡큐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만 직원들 입장에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험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건데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또 현실로 또 돌아온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그린란드에서도 거래의 기술 관세 철회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얻을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프레임워크 마련했습니다. 무력 그래서 고려 안 합니다라고 다보스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프레임워크가 뭐냐? 논의의 틀, 협력의 틀이란 얘기인 거죠. 지금 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프레임워크, 논의의 틀, 협력의 틀 이걸 마련을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대체 뭘 협력을 하느냐? 여기 볼까요?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그린란드 배치, 그리고 그린란드 광물 채굴 기회 제공,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접근권 제한 등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이거 덴마크 그린란드랑 좀 논의를 하려고 요 틀이 마련이 됐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린란드 사버릴 거야. 안 되면 무력도 쓸 수 있어라고 일단 크게 던지고 아이 봐줄게. 대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광물도 좀 우리가 좀 갖고 갈게라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와, 이 황금빛 뭐야? 금이죠. 말 그대로 정말 금입니다. 근데 요 금, 여기 같이 보실까요? 지금 한돈의 판매가 얼마냐? 103만 3천 원입니다. 한돈, 이 3.75g 이 한돈에 이제는 100만 원이 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사상 최고가입니다. 코스피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르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우여곡절 끝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사 보시죠. 여야 이해운 청문회 오늘 개최합니다. 부정청약, 부모 찬스 등등 관련해서 각종 의혹의 현미경으로 지금 검증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죠. 오늘 오전 10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저희 키워드대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 마지막 보신 거는 사실 국회에서 밤 9시가 넘도록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이 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었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잘 소명하겠습니다. 다 소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쏟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보좌진 갑질 의혹, 상가 땅 투기 의혹, 여기다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그리고 이거 뭘까요? 증여세 탈세 의혹, 그리고 자녀에 대한 병역 특혜, 그리고 아들의 해외 조기 유학과 초등교육법 위반 의혹 등등등입니다. 6번까지만 있습니다만 사실 더 있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각종 의혹들이 많이 터져 나왔는데 윤영걸 대표님. 의혹이 많긴 많은데 오늘 이게 다 좀 소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소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보좌진 갑질 의혹, 그 고성으로 뭐 차라리 내가 널 죽이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것, 그건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잘못했다 소리밖에 못 하겠죠. 또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문제가 국민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수를 위장 미혼으로 해가지고 한 거는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특혜를 받아서 반포에 수십억 특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국토부도 지금 조사를 안 하고 미적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많고, 천하람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자녀로 해서 아들을 그 연세대학 그 특례로 입학시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입학할 때는 연세대학 입학 요강에 그 제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해운 신임 후보자가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궁지에 몰릴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게 의혹이 많은데 이게 다 해소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좀 이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녹취 자체가 공개가 됐고 이게 사안 하나하나가 좀 휘발성이 좀 큰 사안들이다. 부동산, 뭐 자녀 병역, 교육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잘 모르겠네라는 주의로 좀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 얘기도 지금 나왔죠. 이 장남의 입학 요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해운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이 자녀가 셋이 있죠. 그중에 장남에 대해서 장남이 대학 간 건 다자녀 전형으로 지금 입학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기획단 천하람 의원입니다. 여기 볼까요? 이 후보자 측은 2010년 연세대 경제학부에 입학한 장남에 대해 사회적 기여자 특별 전형이 아니라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하지만 천 의원이 연세대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한 결과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 가정 출신한테 지원 자격을 준 전형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최창일 교수님, 예. 또 교수님이시니까 예. 약간 대학 입시 부정 이런 얘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뭐 로또 청약 이런 것도 나오니까 약간 조국 대표랑 좀 오버랩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일반에서는 말이죠. 대학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수능이 있고 이제 정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수시가 있고 그런데 지금 저 얘기는 지금 수시보다는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지금 그 당시 요강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자녀 특혜로 하면서 아마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해명을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그 아버지가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잖아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는 뭐 의원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혜나 특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공정한 절차였겠느냐라는 의혹인 거죠. 정말로 어렵게들 대학을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 우리 윤 대표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앵커님도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하셨는데 저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요. 우리 국민들의 일반이고 평균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것까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저게 대한민국의 저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평균 수준을 너무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는데 계속 의혹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저 기사에도 네. 의혹인데 저 부분이 과연 소명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렵다 진짜 결정 내기 어렵다. 일단 그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청문회를 지켜봐야지. 하나의 과정이니까 프로세스니까 지켜보되 제가 볼 땐 지켜본 다음에 여론이 호전될 리가 없어요. 호전될 리가 없다면 그럼 뭐 임명하기 어렵죠. 사실 저쯤 되면 말이죠. 이혜훈 후보자가 벌써 저런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보좌관 갑질 논란 하도 틀어가지고 TV에서 다 외웠어요 이제. 그 아주 높은 그 목소리. 네. 근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티는 것도 신기합니다. 되게 이쯤 되면 말이죠. 다 알아서 사퇴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오늘 청문회잖아요. 오늘 네. 청문회니까 어쨌든 지켜보고 너무나 많이 의혹이 제기됐고 말이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청와대 입장에 청문회 지켜봅시다. 어렵게 어쨌든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여서 청문회까지 온 겁니다. 일단 지켜보고 제가 볼 땐 조금 공정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의 평균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윤영걸 대표님도 그렇고 최창일 교수님도 그렇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감 없이 좀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봤을 때 가족 의혹들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도 그렇고 이거는 글쎄 해명이 되겠어라는 취지의 말씀에 사실 전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후보자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전형이 아니라 이 전형이었네요라고 정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게 또 이게 맞다고 한다면 소명이 되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들어보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뭐 흠잡힐 일을 한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좀 봅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어떻게 해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 임명으로 가느냐, 뭐 아니냐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사실 무관하게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이런 의혹들을 보면 이게 뭐 청약 의혹 이거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청약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수사로 들어가면은 증여세 탈세 의혹이나 아니면 아들의 뭐 조기 유학 그리고 아까 그 대학 입시 관련은 이거 사실 이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나머지 부분들도 수사 절차가 개시가 되면은 당연히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는 부정 청약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약이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가 없고 당첨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포 아파트는 끝까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에 공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정말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파트를 만약에 이제 가지고 갔었다라고 네.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더더욱 공직자로서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의혹을 해명을 하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해명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가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 그런 시각에서 만약에 접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 지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국민들이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혜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간 있었던 자신과 관련한 뭐 아들 관련한 문제, 뭐 병역 문제, 자녀 입시 문제, 그 외에도 뭐 조기 유학 관련해서의 문제,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뭐 부정 청약, 땅 투기 의혹, 갑질 의혹 여기까지 완전히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탈탈 털린 지금 상황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재산도 그리고 아들에 대한 뭐 입시 이런 문제도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오늘 해명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근혜 상경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죠. 박근혜가 그만두라 하자 주저없이 단식 끝낸 장동혁 대표입니다. 네,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예요. 여기에 묻힐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였었는데 어제 단식 8일차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장 대표 고집을 꺾은 사람 바로 여기 보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었던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 드디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서 서로 상경을 해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이제 그만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라고 훗날을 위해서 단식 멈춰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볼까요? 박근혜 훗날 위해 단식 멈춰야 울먹인 장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일단 단식을 중단한 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장동혁 대표가 무슨 연이 서로 있지? 그래서 굳이 이걸 중단시키려고 대구에서 상경을 했지?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들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얘기는 또 듣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는 상당히 의외였고 네. 눈길이 끄는 장면이었죠. 대구 달성에 칩거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라와서 단식을 권유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거든요. 단식이라는 게 생명을 건 투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만둔 게 좀 다행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어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어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장동혁 대표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손을 잡아줌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이제 보수가 좀 재편하고 통합을 해나가라 또 이런 힘을 좀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탄핵당한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절연을 못하고 지금 지지율을 바닥을 기는 장동혁 대표 손을 잡았다. 저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요. 또 과거에 대통령 재직 시에 배신자 책수라라고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책상을 치면서 배신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수는 배신자 잡다가 보수가 어떻게 절단났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신의 배신으로 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또 배신자 또 프레임에 빠져 있잖아요. 그 손을 잡아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저렇게 참 의외의 모습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효과로 보면은 막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할 때 단식을 딱 끝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1983년 YS는 5.18 기념부터 6월 9일까지 20여 일을 했어요. 최소한 단식이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은 보름 이상은 있어야지 좀 효과를 얻는데 물론 뭐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식 중단한 거는 잘한 거지만은 정치적인 효과는 막 분위기만 조성됐을 뿐이지 뭐 특검을 얻은 것도 아니고 당내 통합을 얻은 것도 아니고 손에 쥔 거는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어제 모습 자체가 이 탄핵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힘든 상황에 놓인 이 집권 제1야당의 대표 장동혁 대표와의 두 사람의 만남, 그 두 사람의 어떤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한 어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보수의 영향력은 있는 인사이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가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주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였어요. 명분이 없었어요. 지금 퇴로가 없었다고요. 여당에서 워낙 냉담하니까 그저께 이제 홍익표 수석이 오긴 왔는데 국회에 들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들은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단식이 그만뒀으니까 그게 무산됐습니다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로서는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7일, 8일째가 정말 힘들어요. 과거에 뭐 23일 한 적도 있고 YS 같은 DJ가 13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뭐 20여일 했었고 말이죠. 손학규, 이정미 대표도 한 열흘 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7, 8일은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그만둔 명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부여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지금 도저히 단식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당에서 아무것도 오지도 않고 쌍특검에 대한 아무 답변도 없는데 그냥 그만두자니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뭐 제 정보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여당의 박근혜 야당의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과거의 측근이었던 의원 한 분이 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명분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저도 윤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로고 보수의 상징인 건 인정합니다만 국정농단으로 탄핵됐던 분이었고 감옥에 있던 분이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지난 대선 때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참여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고 보면 제가 볼 때 여전히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은 말이죠.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당내 통합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본질적인 통합은 못했다. 왜? 그 이유는 장동혁 대표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단식을 하면서 메시지가 바뀌었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있었고 말이죠.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단식을 하겠다. 내란 프레임 우리 이걸 지켜봤던 건데 내란 프레임 법원 인정했다. 바뀌겠다라고 하면서 단식을 풀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저는 그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높이 평가하겠으나 목숨을 담보로 했던 거니까 대단히 제한적이고 별로 의미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또 두 분이 또 의견이 또 대략적으로 또 일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목숨을 건 단식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크게 평가할 일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선 글쎄 정치적 효과는 좀 글쎄라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근데 장동혁 대표 어제 단식을 그만두면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민심이 민주당 비판할 걸, 들불처럼 민심이 일어날 걸, 이런 얘기거든요. 요즘 뭐 민주당 쪽에 비판 발전이 많이 있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과 강선호 의원 수사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에요. 악재임에 틀림없는데 장동혁 대표의 저 말이 말이죠. 정말로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말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지난해 재작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예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사안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이런 무슨 부패 스캔들 같은 거 그거 수사할 일이에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바뀔 뻔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태세, 이런 태도들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전 모든 어떠한 투쟁, 어떠한 명분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단식이 저렇게 평가를 생각보다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SNS에 올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게 대단히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들불처럼 타오른다는데 나는 좀 공허하게 들리는구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 건데 변해야 될 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비판받을 사안이 많다고 한들 그 민심을 끌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는데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올 줄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었죠. 다들 오늘 홍익표 이 정무수석이 온다 그러는데 들릴까 안 들릴까 사실 거기에 모두가 관심이 좀 집중돼 있었는데 오기 전에 이미 단식이 중단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이 홍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병원 측과 상의하고 또 제가 송원석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단식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익표 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영걸 대표님 원래 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어제 오전 11시에 간다 그랬다가 오후 4시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그걸 요청을 했었다.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단식이 끝났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순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온다 그래서 좀 순번이 밀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또 그 전날에도 국회 와서 그 옆에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패싱한 거 아니냐, 청와대 뜻이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로는 뭐 만날 계획이 있었다, 날짜를 잡고 있었다. 제가 봐도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굳이 뭐 단식장을 피할 이유는 없어요. 또 저분이 또 비명계고 네. 굉장히 뭐 소통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도 뭐 단식장을 방문할 계획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 어게인을 빨리 윤 네버로 바꿔야 돼요. 윤 네버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첫째, 윤 네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한동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번 단식 효과가 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한동훈 제명하고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내 게시판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과의 관계잖아요. 그거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단식을 계기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도 오고 또 유승민도 오고 황교안, 김문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단합, 통합, 새 출발에 이 계기가 된 건 틀림없는데 네. 지금 아마 오늘이 한동훈 대표 이의 신청 마감일 겁니다. 다시 제명을 하거나 또 거기에 끌려다니면 네. 한동훈 사과하라는데 한동훈이 사과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화는 아마 그럴 겁니다. 매한 불매향이라고 매화는 눈 속에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게 한동훈 아마 자세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당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든지 어떻게든지 네.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단식은 끝냈지만 진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윤 대표님 말씀하셨죠. 신문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결입니다. 장동혁 쌍특검 소득 없이 단식 중단 보수 결집도 의견 분분. 네. 장동혁 대표 소득 없이 좀 단식을 중단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와 함께 보수 결집도 이거 된 거야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쌍특검이라는 이 명분, 처음에 내가 그랬던 명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명 처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는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보수 결집도 이것도 잘 모르겠네라는 겁니다.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신청 마지막 시한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이 13일 날 있었고 14일 날 이 보도자료로 이 공지가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식이 쭉 8일째 이어지다가 어제 단식 중단 이어섰던 건데 이 재심 신청은 일주일이거든요. 열흘이거든요. 열흘이다 보니까 14일부터 해서 23일 오늘까지가 시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한을 넘기고 나면 재심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명 처분은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윤리회사님이 넘어왔습니다. 최고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이때가 아니면 목요일 이때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 관련해서 당장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플랫폼이죠. 여기 이 지지자들은 내일 국회 앞에서 우리 모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다 국회 앞에서 모입시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밑에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한동훈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유 따뜻하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는 아니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최천일 교수님 이게 당내 뭐 쌍특검입니다만 당내 상황도 자꾸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단식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마련했어요. 저 뭐 대단히 제한적이고 명분도 약했다고 봅니다만 현실이잖아요. 여러 명이 왔었고. 근데 지금부터예요.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게 당장 현안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그릇이 지금 나타날 겁니다 아마. 과감하게 제명을 철회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윤과의 관계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였다고요. 그 이젠 보수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내란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폭동은 무슨 폭동이냐. 계몽이었다 말이죠. 경고였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이진관 그 재판부가 말이죠. 그럼 이제는 국민의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우리는 그걸 어찌 내란인지 아닌지 우리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저기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명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란을 인정하면서 다 절연하겠다. 다 이제 절연하고 결별하겠다. 그런데 역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것도 재작년 1인이 이쯤에서 서로의 물론 사과도 일단 했으니까 그게 형식적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합니다만 주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했으니 그걸 또 명분 삼아서 얻는 걸로 하겠다. 우리 앞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납시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걸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얘기 맞을 겁니다. 한동훈 징계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장동훈 대표의 앞날이나 국민의힘의 앞날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암울하다. 제가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내가 해답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명하겠다는 거 이거 철회하고 한동훈 전 대표랑 손 잡으면 그러면은 선거도 잘 치르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지금 지지율을 말씀을 하셨죠. 지지율.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어떤 만평이냐? 볼까요? 지금 막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내리고 막 양쪽이 다 뭐 이렇게 이 바위 절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지지율이 요 밑에 장동혁 대표로 지금 보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 지지율, 이 절벽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어떻길래 지금 지지율을 올려다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라는 건데 어제 N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보면 민주당은 41, 39, 40이죠. 국민의힘은 20, 23, 20입니다. 전주 대비 3%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딱 절반, 40대 20이다. 민주당에 비해서 정말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이게 윤 대표님 단식 전과 단식 후, 단식 전에는 사실 제명 강행할 거다라는 게 우세했었거든요. 그런 전망이. 단식 후에 이 기조가 지지율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 바뀔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네.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아무 말 없이 한동훈 징계하고 계속 가면은 제가 보기엔 지지율은 지금 바닥이 아니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잖아요.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야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40%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지금 공천 헌금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을 많이 해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중도를 다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성명을 발표해야죠. 지지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네. 윤 어게인을 네버 윤으로 그러면은 저는 잠시 강성 지지자들이 뭐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바닥을 깨고 6월 지방선거는 저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중도층 지지를 얻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윤 어게인만 외치면 저는 20% 깨져서 더 바닥으로 가고 아마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 경북도 저는 자신을 못한다고 봐요. 거기에도 민주당의 뭐 김부겸이라든지 이런 유력 인사가 출마해서 흔들어대면은 대구 경북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저는 이렇게 봐서 윤석열 대통령과 눈물을 뿌리는 절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지하실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지 않으려면 빨리 성명을 지금 병원에서라도 성명을 내야 됩니다. 윤과 절연한다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병실에 누워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갑자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갑자기였던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정청래 혁신당에 깜짝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갑작스럽게 정청래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들이 뭐지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우리 합당합시다 라고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 대표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저희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목표엔 우리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볼까요? 합당하자 제의하고 조국 국민 뜻대로 국민 뜻 경청을 하고 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보이죠. 그래서 사실상 수락한 것과 같다라고 또 쓴 오늘 조간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최창렬 교수님 약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데 글쎄요.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가 오갔었나요? 여의도 쪽에서는. 이거 오가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그저께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고 아마 거기서 조국 대표가 동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고 저렇게 제안할 수 없어요. 과거 1990년도 1월 달에 민자당 합당이 있었죠.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우리 네. 민주정의당, YS 그 3당 합당인데 그때 이제 밑에 여러 책사들이 움직였죠. 김덕영, 뭐 김용환 등등 해가지고 박철원 등 움직여서 됐던 건데 그때 정도의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정도의 그 정도 물밑 접촉은 없었다 하더라도 두 분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민주당에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고위원들도 몰랐고 대변인도 몰랐다는 건데 둘이서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제안했던 것 같고 제안의 형태로 저렇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알긴 알았을 텐데 청와대와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치 문법상의 물밑 조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통보에 가까운 우리 합니다 정도가 아니었는가 제가 그렇게 보긴 그렇게 저한테 보이는데 저게 저런 식의 합당 제안이 저는 그 정청래 대표로서는 표가 갈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치공학적으로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 성향이 비슷한 유권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런 거고 조국 대표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기다렸는데 너무 반가워. 뭐 이런 거죠 지금. 조국 대표는 어쨌든 합당을 해서 한 정당에 들어가면은 공천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미니 총선거가 열 수 있는 거니까 지방선거 때. 양쪽에 이제 그게 합치가 된 건데 이해관계가 또 정청래 대표로서는 당 대표 연임이 있을 때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겨요. 네. 합당을 한다면. 근데 과연 지방선거 때 지금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강성이란 말이죠. 민주당은 좀 중도로 자꾸만 가려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표의 분산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유리하겠으나 네. 이게 만약에 어떤 질적으로 볼 때 중도 유권자들이 과연 이게 조국 대표의 과거의 공정의 문제가 다시 소환될 수 있는 문제고 아직 이 문제가 좀 있어서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나름대로 좀 민주당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합당이 좋게만 생각이 되진 않을 수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양쪽이 다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할 수 있을진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로 이거를 주변에서 얘기 안 하고 약간 어떤 통보 같은 형식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정청래 발표 20분 전에 최고위에 일방 통보했다. 당 일각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체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진짜 모멸감 느껴요.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라는 자괴감. 오늘 코스피 5천이 장중 돌파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주 시기인데 갑자기 빅 이슈가 이런 것들 다 덮는 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오랜 지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문제는 그걸 이제 대표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원래 갈 길인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듯이 하는 게 맞느냐? 또 왜 하필 코스피 5천 뚫은 날 이런 날 또 이게 또 덮이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보겠습니다. 최고위 20분 전에 열었다 그러죠. 기자회견하기 20분 전에.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합당 제안은 날치기입니다. 이거 당대표 진퇴를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는 굉장히 강력한 비판인 거죠. 황명선 최고위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서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당원을 배제하는 게 자기 모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건영 의원, 합당에는 당위와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지금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당을 반대합니다는 아니지만 왜 아무 얘기 없이 독단적으로 혼자 발표한 거야? 시기가 왜 지금인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충분히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뭐 자초지정은 보고를 안 했어도 아마 최근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아마 그 조국 당하고 통합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 원칙적인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당 장악을 위한 승부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명분이 있거든요. 네. 지방선거 앞두고 조국 당에서 또 출마하면은 수도권이나 호남 쪽에서 표가 5%만 빠져나가도 당선이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는 하지만은 떡더름한 게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전후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접수한 모습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쪽집게 선생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당을 접수하는, 그래서 올 8월에 당 대표 선거 다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당이 아무래도 친명보다는 그 정청래 대표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힘이 돼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면은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더 높아지잖아요. 또 하나는 조국 대표가 조국 당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1대1이라 자신의 정청래 대표의 대안 주자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를 합당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면은 호랑이 굴에 네. 가둬놓은 양이나 소처럼 키울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162석이고 조국 당이 12석인데 162대 12라면은 네. 조국 정도는 뭐 갖다 놓으면은 내가 언제든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조국하고 정청래하고의 미략이 뭔가 저는 이게 관심이 끌어요. 조국 지방선거에 어디 나갈 건지 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을 건데 아마 부산 쪽으로 좀 시장 출마해서 되면은 거기 부산에서 있고 떨어지면은 힘이 없어서 또 떨어지는 거고 정청래의 노림수가 저는 상당히 있는 그런 한 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많은 다목적 포석으로 지금 혁신당과 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얘기를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위해서 합당을 하는 겁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당내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비명에 속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었죠. 그런데 친명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용민 의원이에요. 이런 건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 합당, 이거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내 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팬카페인 건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다 그래요. 볼까요?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방선거 빈자리 조국당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냐. 이 타이밍에 합당 얘기 왜 꺼내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끌시끌하다. 친명 의원들도 이러고 제명인의 마을도 이러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홍익표 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합당 제안 관련해가지고 정청래 대표님이 수석님께 언제 그 부분을 좀 공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점은 제가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그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대통령도 다 보고 받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는 청과 교감을 끝낸 정청래 지방선거 필승카드로 합당 꺼냈다. 청과의 교감 끝에 발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리 보고를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뭐 교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창길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오케이한 사안인 건데 친명계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대통령의 생각이 아래까지 전달이 안 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인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케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라기보다도 원론적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아까 네. 잠깐 국회에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원론적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원론적 얘기를 했겠죠. 우리하고 어차피 같이 가는 정당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도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게 말의 어떤 뉘앙스의 문제일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 정도 운을 띄워놓은 다음에 원론적인 이제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한 거죠.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마시오는 안 했을 테니까 지금 관계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까 홍익표 수석의 얘기를 보세요. 사전에 연락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전에 통보받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게. 연락받았다는 게 막 상의라고 둘이 면밀하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가 드러나잖아요. 뉘앙스에. 그러니까 통보받은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는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상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도 연락했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이제 둘이 만나서 그저께 합의하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과거에 YS가 그 통합할 때 말이죠. 네. 그때는 통일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민정당과 합당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건 쿠데타 세력이니까 그야말로 12.12 때 구사단 사단장이었잖아요.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말이죠. 근데 그때 YS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 가든 호텔 불러서 한 명씩 다 이렇게 각계격파를 했다고. 제가 네. 기억이 생생하는데 거기만 갔다 오면 다 그냥 다 동의라고 그랬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민주계열 의원들이 그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 워낙 반발하고 있고 게다가 저 부분이 말이죠. 지방선거에 필승카드로 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을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들이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내란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니까 네. 중도 보수도 민주당을 찍으려 했는데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서 조국의 과거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공정한 조국 입시 조국 대표 입시 비리 문제 자녀들 이런 게 소환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 글쎄요 뭐 대표가 추진하면 될 수도 있겠으나 그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저희도 워낙 당내에 사전 교감이나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이게 상당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1인 1표제도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지금 정청래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연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를 뭐 얘기를 들은 차원인 거지 상호 어떻게 뭐 합의가 뭐 논의가 충분히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최고 20분 전에 연 것처럼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 건넨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대체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언제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가 각종 나오는 보도를 좀 종합을 해서 타임라인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지난 16일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합당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지난 16일 이게 언제였냐?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후에 독대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뒤에 뭐가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요때 지도부 만찬이 끝나고 정 대표가 독대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21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합당을 공식 제안을 어제가 아니죠. 그제 서울 모처에 한 식당에서 만나서 공식 제안을 하고 여기서 오케이가 됐는지 어제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얘기를 했다. 조국 대표는 논의해보겠습니다라고 했죠. 논의 언제? 26일 날 당모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쭉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내 반발이 절차에 대한 이 비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진행이 되겠느냐? 내가 볼 땐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과거 3당 합당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거 합당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들어보시죠. 거부 인사를 밝히면서 조국혁신당은 많은 국민들에게 최소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싶어하는 당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합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지만은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나 선명한 차이가 있지만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같은 중국집이다. 네, 같은 중국집에 전화기 2대 놓고 하면 안 되죠. 합치세요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조국당은 같은 중국집이다. 전화기 2대 놓고 있는 꼴인데 이런 식 정치 안 됩니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짧게 이게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저기가 합치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원래 민주당 대 혁신당 대 국민의힘 대 뭐 이렇게 쭉 가면은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는 게 1대1 구도로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점이 있죠. 오히려 아주 혼전 지역에 네. 경합 지역에는 뭐 조국 당이 아무래도 합쳐지면은
보수 쪽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당 주도의 정계 개편이 상당히 합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조국당이 지금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가 있거든요. 검찰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더 강성 입장을 대변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중도 쪽 표를 지금 많이 갖고 와서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한 40% 이상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합치면은 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더 세지면 중도층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좀 뺏길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더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잘못은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양당 합당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요. 1인 1표제하고 네. 양당 합당은 명분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싸우는 거는 불난집에서 전기밥통 네. 불난집에서 못 쓰는 거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싸우는 거는 사무라이 칼 들고 상대방의 목줄을 겨눈 것 같아서 네. 진짜 권력투쟁이고 살벌함을 좀 느껴진다. 명분은 있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피나는 싸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의문의 1패를 좀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요 논의가 오늘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투자한 ETF 8개월 만에 2배가 올랐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기억하시나요? 아, 나도 이거 주식 이렇게 하고 나 투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ETF 상장지수 펀드를 구매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실제로 보여드려야죠. 네. 저도 사진 좀 남겨야 되겠고 제가 원래 주식 전문 아닙니까? 이게 후보님의 증권 계좌라고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에 2천만 원 투자를 하셨고, 그다음 밑에는 코스닥 150에 추종하는 ETF를 2천만 원 가량 100만 원 남짓되는 거는 뭔가요? 분할 회수. 근데 매월 일정이 그 사서 한 1억 정도 채워보려고 하죠. 1억을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이시군요. 제가 퇴임할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ETF 투자 성적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지고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으로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와야 한국 경제가 커나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책을 일관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샀었죠. 이재명 대통령 포트폴리오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 저 이거 샀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선 후보 때였었죠. 코스피 200 ETF, 코스닥 150 ETF, 그리고 적립식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해서 코스피 200 ETF 요 세 개를 넣었었는데 그때 2천 넣고 월 100만 원씩 요렇게 해갖고 합 1억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코스피 5천 찍었죠. 그러면 대통령은 얼마 번 거야? 라는 거죠. 봤더니 수익률이 어제 기준입니다. 이 지금 첫 번째 거는 104.12%, 거의 2배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34.74 그리고 104.33% 다 하면은 아마 대략적으로 한 3,100만 원은 넘겠거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윤영걸 대표님. 윤영걸 대표님도 주식 좀 하시나요? 많이는 안 하고요. 심심풀이로 조금씩 합니다. 네. 네. 이런 수익률 요건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잘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지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진 다음에도 집에 칩거하면서 주식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덱스 펀드, 상장지수 펀드, 그 ETF라고 그러죠. 네. ETF는 지수형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따른 위험 부담이 좀 적어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가고 또 분할 매수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 ETF가 수수료도 좀 싸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좋은 투자를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5천 지수가 넘었습니다만은 틀림없이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역신장을 했고 네. 1년은 1%밖에 신장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만 갈 수는 없는데 다만 주식의 격언에 이런 게 있어요. 말리는 달에 올라타라. 달릴 때는요. 결승점 지점 지나서 또 더 달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5,000피는 넘었지만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아하.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기업 가치에 수렴하긴 하지만은 달리는 말에는 더 간다.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런 또 속담이 있어요. 기다리던 겨울은 잘 오지 않는다. 떨어질 때 안 기다려요. 그래서 제일 요새 쪽박 찬 사람이 인버스 펀드, ETF 인버스. 주식 떨어지면은 2배 수익률이 오르는 그걸 투자한 사람들이 요새 쪽박을 찼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은 좀 더 가겠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네. 결국은 주식시장 오른 거의 원인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야 되고 기다리는 겨울은 오지 않는다라는 명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일단 이게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의 지금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정말 5천이 넘을까? 진짜 이런 말이 나오다가 5천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지금 상황 이런 분위기가 나만 안 하나? 이제 늦었나? 불장에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경미 변호사님. 주식 하시나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네. 요런 얘기들.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 나 들어가면 늦은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사시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다리는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네. 저도 당장에 오늘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희일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이제 하루만 지나도 이게 지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내일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또 오르고 이게 계속 이제 날이 이어지니까 네. 이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것도 사실 일반인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하는 분은 더 들어가야 되나? 안 하는 사람은 나만 안 하나? 라는 생각들. 모든 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쿠팡 미주주들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 의사. 네. 지금 이건 이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볼까요? 쿠팡 미국 주주들이 지금 현재 한국 정부한테 소송 걸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정식 소송에 앞서서 ISDS 중재 의향서를 지금 보내온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때문에 지금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좀 쿠팡 지금 이 영업 중단을 좀 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우리 손해 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이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ISDS. 여기 볼까요? 중재 의향서가 뭐냐? 정식 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 정부의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라는 겁니다. 중재 의향서를 접수시키고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설명을 봐도 이경민 변호사님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럼 이런 겁니까? 이거 우리 피해보고 있어요. 우리 90일 동안 좀 기다리다가 이거 소송 들어갈 겁니다라는 예고제라고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90일까지 이 서로 진행되는 게 없으면은 소송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 이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쿠팡 뒤에 있는 주주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가 이제 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쿠팡에 대해서 너무나 차별적인 대우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측에 좀 시정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이제 90일 동안에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중재 의향서까지만 제출을 해놨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 우리를 좀 중재를 해보든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볼까요? 쿠팡 미 투자사 두 곳 한국 정부가 차별 대우 USTR에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까지 넣었다라는 겁니다. USTR 미 무역 대표부를 얘기를 하죠. 이거 무역적으로 공정하지 않아요. 요거 미 정부가 좀 나서서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방면으로 압박 아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건데 아니 지금 쿠팡 대표 지금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안 오고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쿠팡 대표 청문회에는 나왔었죠. 그때 목소리 잠깐 보고 오실까요?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답을 해야죠.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want to answer. I told you the answer. I don't know why you're yelling at me. 어저께 책상집에서 나한테 소리 일렀잖아. I'm still not being allowed to answer questions. Why don't you want me to speak? You called me here. 당신들이 발표했다고 한국 정부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한국 정부는 당신네 쿠팡의 로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부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거듭 얘기했습니다. We received instruction from this national agency. We've said that consistently. It was a cooperative investigation.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I'm not sure why we're not talking about it, why we're not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the Korean people. 지금 보신 모습은 지난달 30일, 31일에 있었던 청문회인 거죠. 그리고 해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조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청문회 끝나고 바로 출국을 했고요. 5일까지 출석하세요 얘기했는데 불응했고, 그럼 14일까지 출석하세요 때 불응을 했고, 3차 출석도 지금 요구를 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아직 별다른 얘기가 안 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면 사실 이 변호사님, 미국 가서 지금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로저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일단 수사기관 차원에서 어쨌든 출석 요구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계속 불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 명분을 쌓고는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뭔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공항에서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라는데 안 들어오고 미국에서 뭐 하는 거냐, 혹시 미국에서 USTR이니 뭐 소송이니 이런 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론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